요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또는 내린다 이런 얘기들이 쑥 들어갔죠.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연체 규모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액도 최대치지만 연체율도 오르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샀던 그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아직은 시장에 적용은 안 되고 있는데 경매가 쏟아지고 대출을 조이면서 경매 낙찰가율도 그동안 좀 올랐었지만 지금은 낙찰이 안 되고 줄줄이 유찰되면서 딱 멈췄습니다. 경매 시장도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거죠. 부동산을 살 때 큰 빚을 내서 사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파르게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자보다는 부동산이 더 오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세 번째가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비싸게 누군가 사줄 수 있으니까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거나 다른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다 받습니다. 다만 대출의 양이나 비율이 문제인 거죠. 무조건 가파르게 더 오른다 이런 신념으로 덜컥 샀다가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내 원금을 다 까먹고 결국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경기 불황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가계부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치로 많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3년 자영업자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죠. 91만 명이 넘게 폐업을 했습니다. 600만 명의 자영업자분들도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몰렸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자영업 폐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간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고점에 딱 멈춰 있죠. 자, 지난 8월에 새롭게 경매에 올려진 물건들의 건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산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매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파트 경매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8월에 신규로 경매 신청한 건수가 총 1만 149건입니다. 작년 8월 동월이죠. 그때는 8,833건이었습니다. 그때보다 14.9%, 한 15%가 경매 건수가 확 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경매 건수가 월별로 봤을 때 1만 건이 넘은 게 이게 2006년 그때가 1만 820건 이후에 8월달 기준에 18년 만에 가장 많은 물건입니다. 자, 정말 경매 법정 바쁘겠죠. 좀 전에 제가 8월 경매 건수가 1만 149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그동안 유찰돼서 쌓여있는 매물을 합친 숫자가 아닙니다. 신규로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의 건수가 바로 1만 149건이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8월에 부동산 거래가 한 9만 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경매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다. 이런 숫자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 말고 서울 아파트 거래로만 본다면 지난 8월 달에 5,982건이 거래가 신고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보다도 경매 건수가 많다 이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23년 한 해 동안 연간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요, 작년이에요, 10만 1,000건이 좀 넘었는데 올해 24년은 아마도 23년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5년에도 경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매 건수로 보자면 26년이 되어야 약간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25년에는 역대급으로 경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표용호가 기억하라는 이야기는 생각하고 있다가 찬스가 오면 사라 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에는 한 70% 제가 맞는 얘기다라고 동의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오면 잡는 것도 능력이죠. 자, 실질적으로 22년 폭락할 때 제 이야기를 듣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는 아주 많이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잠실 쪽에 호프집에 맥주 마시러 갔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너무나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표용호 TV를 보고 21년에 집값 고점에 못 사고 22년에 하락 시기에 샀다면서 방송을 매일 본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죠. 자, 아무튼 경매 건수가 이렇게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위기지만 누군가에게도 기회다. 이 시장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올해는 8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로만 보자면 8만 2천 건이 좀 넘습니다. 작년 23년에는 5만 5천 건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 대비로 따지자면 25%나 경매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경매가 빛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추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대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청년 세대들의 영끌을 보면 고위험 대출 비중이 11.8%입니다. 장기 연체 비율이 1.7%인데요. 이거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율도 토스뱅크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66%가 더 많아진 3.24%가 연체입니다. 이 정도로 많습니다. 연체율이 이렇게 오르고 지속된다면 당연히 부동산 경매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매 건수 추세로 보자면 아마도 올해는 12만 건을 넘길 수 있겠죠. 자, 12만 건. 이 숫자.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그때가 10만 4천 건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쩌면 15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중에는 가장 많은 물건이 빌라인데요. 23년 작년에는 서울의 빌라 경매가 한 달에 한 500건에서 600건 정도가 평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200건에서 1500건 정도 1년 만에 거의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바로 이게 나오자마자 낙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갈수록 쌓일 수가 있죠. 빌라도요,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따라서는 좋은 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싸다고 덜컥 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딱 멈춘 상태에서 집값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매 낙찰가율까지 하락세로 바뀌면서 아파트 값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의 양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도 조정 오는 시기가 지금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도권 중에서 경기 남부 지역인 수원, 분당 이런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의 경매가의 낙찰가율이 92% 정도 됩니다. 조금 높은 거죠. 자, 소형의 경우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매 참여자분들도 좀 많은 겁니다. 어떤 아파트는 경매가가 전세가 정도까지도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던 분들이 야, 이참에 경매로 집을 사는 거 어떨까 해서 달려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또다시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가 수준으로 경매받아서 산 집을 전세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매매가보다는 더 싸야 안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전세가가 이 정도 하니까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매매가보다는 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전세 사기나 또 기타 사기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임차를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가끔 전세가보다도 싸게 샀으니까 이익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재테크 성공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물건이 나중에 부동산 추가 하락 시기에는 다시 경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 표용호TV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최근엔 대출 규제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대출 규제를 하고 또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파트값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핑크빛 전망 무조건 오른다, 마냥 오른다, 그것 봐라 분양가 무조건 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리스크를 잘 생각하셔서 매매에 나서야 한다. 이 주장,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2년 전에 향후 2년이 지나면서 경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부터 25년 말까지는 주거용 부동산이 정말 폭발적으로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25년부터 26년까지 상업용 부동산의 경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아직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서로 소송 중인 곳이 많습니다. 소송 중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나면 경매에 나올 물건들이 정말 질비하게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 강남의 그 강남대로마저도 상가, 오피스의 공실이 10% 정도 됩니다. 도산대로의 경우는 30% 정도의 엄청난 공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데이터를 보고 공실률이 강남은 이렇게 적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표변조사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얼마 정도 대출을 받으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평균 3억이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랍게도 많게는 7억, 적게는 2억 정도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30% 대출이잖아요. 아파트를 사는데 3억 대출이면 평균적으로 감당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파트가 10억이 아니라 15억이라면 5억이 30%입니다. 그럼
같은 30%인데 3억과 5억의 차이는 부담 자체가 다르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면 대출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금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5년 전에는 서울 아파트가 한 7, 8억짜리였던 것이 지금은 15억, 16억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같은 30%라고 하더라도 대출금 자체가 거의 2배가 되었고요. 그래서 대출 이자 부담은 가중된 것인데 또 5년 전보다 대출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가중이 2배가 늘어난 것이라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것이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다 같이 빚을 누가 더 많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만 끌어올려져서 결국 끌어올려진 만큼의 빚만 늘어나게 된 셈이다 라고 보시는 게 지금 집값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받아 산 집들의 주인은 누구냐? 법적으로는 등기 친 사람의 집이겠지만 결국은 은행이 집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올해 2024년에는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갈아타기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매수세에 의해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도 최대치로 늘었고 가격도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의 평균적인 거래 동향을 살펴보니까 이미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한 7억 원 정도에 팔았고요, 5억 원가량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또 내가 가지고 있던 2억 원가량의 현금, 그런 자금들을 더해서 한 14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집값이 2배 이상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고 그 2배 이상의 집값을 내가 돈을 벌어서 이사를 갔다라기보다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이사를 갔으니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서울주택 거래 32,870건 중에 자금 조달서를 제출해야 되는 6억 원 이상의 거래가 381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63%가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다시 주택을 산 이른바 갈아타기 거래였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 중에 무주택자가 산 주택은 37%였고요. 갈아타기 하신 분들의 집이 63%였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였던 분들은 집값이 더 뛸까봐 무서워서 얼른 산 것이고, 또 갈아타기 하신 분들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는 개념으로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집을 비싸더라도 샀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갈아타기를 한 주택의 평균값은 얼마였을까요? 갈아타기를 한 주택의 평균값을 보니까 14억 1639만 원이었습니다. 또 갈아타기 하신 분들의 부동산 처분 금액의 평균가를 보니까 7억 966만 원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14억 1639만 원의 집을 다시 사려면 한 7억 원 정도가 부족하죠. 나머지 7억 원은 역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또 예금과 적금을 깨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몽땅 끌어모아서 집을 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갈아타기가 아닌 무주택자분들이 매수한 주택의 평균 가격이 12억 4,48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산 사람들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4억 8,959만 원이었는데 집값이 뛰니까 대출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활용 비율도 2021년에는 36.30%였는데 지금은 56.60%로 아주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이걸 서울 지역별로 보면은 성동구의 집값이 2024년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 성동구의 아파트 거래 1,114건 가운데 평균 거래 금액을 보니까 14억 1,03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처분 금액을 보니까 평균이 6억 3,559만 원이었습니다. 자, 평균 담보 대출액도 역시 5억 3,700만 원이 좀 넘었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늘려서 집을 산 겁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에 5억 원 이상의 고액대출을 받은 분들의 비중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2%입니다. 이게 2021년에는 5억 이상의 대출자가 6.8%였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비해 5억 이상의 고액대출자가 6.17배 늘어났습니다. 6배가 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액대출자가 늘어났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파트 값이 다시 많이 올라서 비싸졌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LTV 등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출 규제를 유지했었더라면 24년에는, 올해는 서울의 집값이 다시 급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지금처럼 경기도 얼어붙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똘똘한 한 채로 몰리다 보니까 오르는 곳은 더 오르고
내리는 곳은 더 내리는 양극화가 완전하게 뚜렷해졌는데 거래량이나 가격 추이를 보면 쉽게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 4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모두가 미친듯이 뛰어오를 때인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또 강운구, 강서구, 은평구, 구로구 이쪽에서 거래가 좀 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용성, 강동양,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에 이 지역 위주로 아파트 값이 많이 반등했습니다. 그런데요, 9월 이후에는 상급지 갈아타기 이것도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출 한도도 줄어들었죠. 또 대출 금리도 다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대출 금리는 올랐습니다. 자, 하단이 다시 4% 초반대로 올라왔고 상단은 7% 턱밑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지금 9만 건 정도에 육박하는데 매물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 지난 7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8,900건이 넘었지만 8월 달에는 6,100건 정도로 한 3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9월 달에는 8월 달보다 어쩌면 반토막이 덜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대로 쭉 간다면 2025년 집값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책대출을 55조 원 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또 금융위원회가 최근 내년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의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신규 공급액을 55조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4년 올해에도 규모가 55조 원이었는데 내년 25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주택시장에 다시 한번 대규모 자금을 풀기로 한 거죠. 자, 내년에도 또 역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얘기인데 물가는 잡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높습니다. 주택가격은 안정을 가질만 하면 다시 또 유동성을 풀고 경기는 어려워서 공장들은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처럼 급격하게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매물들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서 다시 공장이 좀 돌아가야 될 텐데 낙찰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개 중에 7개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업이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조업마저도 흔들리면 부동산 급등만으로 과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이긴 합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오르고 있을까요? 내리고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치고 올라갔던 가장 큰 트리거가 반포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포 아파트가 50억에 팔렸다, 60억에 팔렸다 이러면서 그 인근 아파트들 그리고 그 인근을 넘어 수도권까지도 다시 오르는 양상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어졌었는데 이제 반포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이 다시 10억이 하락하는 거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죠. 이거 뭐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건가? 하락한다고 해도 10억이나 하락을 해? 사실 그동안 집값이 좀 미친 거 아니었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라고 하죠. 지난 24년 8월 7일에 전용 84제곱미터가 51억에 최고가로 거래된 후에 한 달이 좀 지나서 9월 20일 얼마 전입니다. 이럴 때는 4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층도 51억 거래된 것보다도 높은 18층이 거래됐는데 물론 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10억이나 하락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를 쳤어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대출 규제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9월 20일에 등기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8월이나 7월에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결국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이 반포의 대장주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마구마구 해주던 때와는 달리 대출을 조이니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초저금리 시절에 유동성을 막 풀어줬을 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뚝 잘라 얘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아파트 값이 물가 상승분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오른 것이 아니라 빚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대목이죠.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주춤해졌거나 또는 내려간 강남의 아파트,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던 그 아파트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파트들 가격을 보기 전에 이 이야기 정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60억을 찍어서 더 유명해진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거래 전용 84제곱미터가 8월 2일에 60억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48억, 50억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된 내용을 보니까 113제곱미터 L타입이거든요. 113 L타입은 단지 내에서 108동, 112동, 114동, 115동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위치에 있는 동에서 9층이 거래된 거니까 이게 한강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60억을 찍었단 말이죠. 자, 한강이 보이는 동은 101동, 103동, 123동, 122동입니다.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뒷동의 높은 층만이 한강이 보여서 희귀성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동의 9층이 한강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60억에 거래가 되었는지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튼 등기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등기가 안 되고 거래 취소가 되면 이거 뭡니까? 시세 조작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물론 제가 평수별로 동 배치를 자세하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세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지금 주춤하고 하락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강남의 집값이 사실 급등하면서 이제는 아파트 값에 대한 피로감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시장 침체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더 오를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위축되고 가격이 더 이상 치고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사례 한두 건을 가지고 집값 급등하던 게 이제 꺾였다. 이렇게 방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오르고 또 갑자기 내려서 거래되는 일은 이번에만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년, 작년이죠. 23년 1월에도 반포 아파트가 갑자기 10억 하락해서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 23년 1월 뭡니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좀 늘려주는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은 다시 대득개 바운스로 돌아서더니 상승세를 탔죠. 이렇듯 시중에 대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면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빚내서 집을 사느라 대출금 갚느라 경기가 지금처럼 더 위축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내렸죠. 그런데 대출금리는 아직 안 내렸습니다. 이거 간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가 4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또 이미 선반영됐던 시장금리 하락분이 다시 상승하면서 은행의 조달금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 10월 17일 이후부터는 대출받은 차주분들 중에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그 코픽스가 3.40%인데 지난달에는 3.36%였거든요.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러면 대출금리에도 또 영향을 주겠죠. 정리하면 금리는 내린 게 아니다. 이겁니다. 대출금리는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대출금리도 내려갔다, 또 내려간다 이런 생각에 다시 대출을 좀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다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는 집주인들이 다시 호가를 1억씩이나 이렇게 올려서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노원구 쪽에 가보니까 호가가 1억씩 올려서 아파트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 그린 아파트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9월에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인근 부동산에 가보니까 6억 넘는 매물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계 그린 아파트, 이 아파트는 중계역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주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계 근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초중고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아파트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호가를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수하려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관망세로 돌아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너무 비싸서 너무 갑자기 올라서 아니 대출금리가 내려간다니까 막 올려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꾸 잊어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 7월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된다,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이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시행될 거라고 보긴 보지만 만약에 주택경기가 너무 얼어붙으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왜 이렇게 예측하냐면 부동산 관련 규제나 해제가 너무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쭉 간다 이렇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동태를 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된다. 다만 유동성을 과하게 풀었던 그 시절에 부동산 값이 초급등했던 그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또다시 급하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또다시 급하게 오를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도 힘들고요. 대기업마저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세계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도 위기론이 나오면서 경제기를 더욱더 긴장시키는 이때 아파트값만 주기장창 오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강남권이나 다른 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들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봐라 또 오르지 않냐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한두 건으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스포츠계가 어렵다고 해도 추신수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연봉은 계속 오르는 것처럼 아주 국한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또 없습니다. 어디 한 곳이 툭툭 튀어 오르면서 집값을 견인하는 것은 어쩌면 똘똘한 한 채의 바람을 타고 아파트 한 채에 몰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건 역시 일반화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빼고는 전국에 미분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인 대전의 경우도요.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엔드라고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에 대한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전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만났더니 하이엔드라는 오피스텔을 사느니 차라리 구축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포의 대장 아파트마저도 10억씩 하락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하락의 시그널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면서 또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야, 그 네가 몇 년 전에 사준 채식주의자 그 책 우리 집에 있다. 그거 나 지금 읽고 있거든. 야, 이런 책을 선물로 주다니 고마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책을 선물로 주고 칭찬받은 게 저는 처음입니다. 노벨상 역사 123년 만에 아시아 여성 작가가 받은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죠. 작가 한강씨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가입니다. 아재 바라 아재를 쓰신 한승원 작가님이시죠. 임권택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으니까 국민들 모두 다 아는 작품일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우리 문학에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선생께서 뭐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는데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리몬이 사고 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농담을 듣고 참 겸손하게 유머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승원 작가는 딸 한강 작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어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자식이라는 뜻이죠. 노벨상은 1901년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노벨상은 지금까지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각 수상자는 금메달과 상장 그리고 상금을 갖게 되는데 상금은 노벨재단의 그의 수입에 따라서 매해 액수가 좀 달라지죠. 그동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954년에는 소설가이자 언론인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작가죠. 그리고 1993년에는 흑인 문학가인 토니 모리슨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아시아 최초 수상자가 바로 타고르인데요. 이번에 우리 한강 작가는 아시아 여성 최초의 작가가 받은 것입니다. 의미가 엄청 다릅니다. 이렇게 대문호들과 우리 한강 작가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그야말로 주옥같은 명작들입니다. 해밍웨이 작품은 저도 읽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노벨상 수상 작가라는 이유로 저도 관심을 갖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자, 채식주의자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지금 서점에 빗발칩니다. 서로 한강의 책을 사려고 문을 열자마자 막 뛰어들어가는 오픈런도 일어나고 있죠. 솔직히 그동안 빵집, 명품샵 뭐 이런 곳에 오픈런은 봤지만 서점의 오픈런은 정말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먼저 듭니다. 깜짝 놀란 것은 오전 8시에 서점이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쫙 서 있는 거, 이런 거 참 처음 보는 장면이지만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책을 가장 안 읽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독서율이 12위인데요. 12위 생각보다 높다?
아니다, 낮다.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독서율, 경제 수준 봐서는 참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2024년 올해 들어서야 딱 맞는 말이다로 인정받는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난 후에 서점마다 한강 작가의 책을 다시 전시하느라고 분주하죠. 책이 이미 절판되었거나 창고에 있던 것마저 다 꺼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서 인쇄 작업에 들어가느라고 아주 밤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반나절 만에 30만 부, 50만 부가 팔리고 있으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인쇄업이나 출판업계로서는 난데없이 지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출판업계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심지어 한강 작가가 노랫말에 대해서 언급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 차트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악동 뮤지션이 부른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노래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딱 알려진 직후부터 차트가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주행한 이유가 한강 작가가 초고 작성을 탁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는 노래고 유명한 노래지 하고 듣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가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차트가 역주행합니다. 갑자기 악동 뮤지션이 이게 뭐지 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활동명이 흰 HYNN 이 가수가 원래 이름이 박혜원 씨인데 역시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에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냐면 박혜원 가수가 한강의 소설 흰을 읽다가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만을 건넬게 라는 구절에서 큰 감명과 울림을 느껴서 예명을 아예 흰이라고 지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역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강의 책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전 세계가 한강의 글을 읽고자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상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상금이 얼마냐와 또 세금은 얼마를 내느냐 이거죠. 상금은 14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세금은 0원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또는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은 상의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이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0원입니다. 0원. 자, 그렇다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통해서 발생하는 개인적 그리고 국가적 경제 효과를 본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이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판업의 활성화 측면으로 보자면 정확히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주식시장에서 출판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뭐 주식 상한가는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출판업계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책을 읽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독서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기 뻔합니다. 자, 그러면 해외 판권 시장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의 책들도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들이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다들 기쁘죠. 그런데 은근히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김남도 교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도 교수의 책 트렌드 코리아는 나오는 즉시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번에 밀린 겁니다. 자, 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출판업이 어려워서 노벨상 발표 전에 출판 사업을 접은 사람. 이분들 좀 억울할 겁니다. 아니,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경제 효과 두 번째, 관광 산업이 뜰 거라고 보입니다. 관광은 그 나라 자연의 자원도 중요하겠지만 문화 콘텐츠가 관광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벨상 작가 한강 보유국으로서 관광 콘텐츠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부흥할 찬스를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의 기적이 사람 한강의 기적으로 관광 코스가 바뀐 겁니다. 경제 효과 세 번째.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삼성, 김치, BTS, 한복 뭐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뭐 손흥민도 거기에 낍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장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문구가 뭐냐면 BTS, 김치, 한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벨상 한강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학 콘텐츠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K 콘텐츠가 사실상 효자 노릇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파이가 아이돌에서 이제 문학으로 더 넓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개인적 영광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번 노벨상 수상으로 한강 작가가 인세로만 100억은 넘게 벌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책들의 인세를 합쳐도 500억은 넘게 벌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계산이 지금 무의미합니다. 한강 보유국으로서 국가가 챙길 유무형의 수익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도 어쩌면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런 얘기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업을 하시거나 또는 돈을 좀 많이 번 분들, 또 아니면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가끔 이런 문학이나 문화 또는 대중문화, 전통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좀 우습게 보거나 딴따라다라고 천시하면서 하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국회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뭐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무식한 겁니다.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못 배워서 돈과 권력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책을 내면 책을 낸 작가에게 책을 한 권 사줬다라고들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책을 읽으면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왜 그걸 마치 내가 작가인 너의 책을 사줌으로써 너를 도와준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에 책 판매량이 지금 2000배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회를 우리 국가가 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강 작가가 자주 가는 카페, 거리, 글을 썼던 방, 집, 이런 거, 그분이 추천하는 또 여행지, 이게 모두가 다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관광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강 작가가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냈냐면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 영국의 부커상, 프랑스의 콩쿠르상, 세 가지 중에 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학이 우리나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세계적이 됐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세계에서 문학상을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문학상 말고도요, 의학상 받으실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빈내리 교수님 같은 분들, 이분들이 노벨 의학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응원 주시고, 우리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의 어떤 콘텐츠가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K 콘텐츠, 의학, 문학 다 K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사전 청약 넣어보셨습니까?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내가 집이 있다 치더라도 자녀분들이 또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3기 신도시에서 드디어 첫 번째 본 청약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발표하고 6년 만에 드디어 본 청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의 지원자는 아주 많았죠. 본 청약은 이게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보통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면서 청약을 신청받는데,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시작하기 전에 청약을 미리 받는 겁니다. 아파트를 어디에 이렇게 짓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실 분 손들어 보세요, 청약을 미리 하세요, 이런 것이 바로 사전 청약의 의미죠. 사전 청약은 딱 한마디로 공급과 수요가 정해져서 가는 개발 사업인 겁니다. 사전 청약의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와 다른 것이 일단 지어지는 순서가 다르죠. 사전 청약은 공공주택 택지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받고, 또 사전 청약을 먼저 하고 사업 승인을 받고 주택을 착공하고, 그리고 본 청약을 합니다. 일반 아파트는 사업 승인 나고 주택을 착공하면서 바로 청약 신청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착공 전에 신청받는 게 바로 사전 청약이죠.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급등을 하자 수요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했는데, 3기 신도시가 어디냐면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리고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이렇게 5곳이 대표적인 3기 신도시고요. 서울 양재동과 과천 사이에 주암지구, 여기 역시 관심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게 이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가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 말미에 제가 탁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청약의 첫 번째 주자인 인천 계양 A3 블록이 본 청약을 받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적이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2021년 7월에 사전 청약할 때는 평균 경쟁률이 12.8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을 딱 받아보니까 경쟁률이 3.14대 1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사전 청약 당첨자 236명 중에 106명, 한 45% 정도가 당첨자 지위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인천 계양 A3 블록의 분양가를 보면 왜 이런지 알 수가 있죠.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기준 예정가가 3억 3,980만 원이었는데 이게 3억 9,722만 원으로 5,742만 원, 그러니까 한 17%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가 이렇게 갑자기 비싸진 거야 라면서 시큰둥한 겁니다. 어쩌면 나머지 다른 단지의 경우가 분양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 이 본 청약이 흥행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시작한 인천 계양 A3 블록 이 지역, 이 단지는요,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또 평수도
소형 평형인 전용 55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수요층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본청약에 들어갈 인천 계양 A2 블록은요, 신혼 희망타운이 아니라 일반 공공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평수도 59, 74, 84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도 저는 84 기준의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가 4억 9,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보다도 한 8,400만 원 이상 오른 5억 7,826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뭐 5%가 오른 것도 아니고 17% 정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전 청약자 중에는 본 청약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게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그때 부활을 했었죠. 당시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던 때였기 때문에 여러 곳을 개발해서 수요자들의 선택지를 좀 넓혀주고 매매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사전 청약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착공이 밀리다 보니까 덩달아 본 청약도 늦어지는 거였죠. 원래대로라면 인천 계양 A3 블록 359가구의 본 청약은 이미 작년 그러니까 23년 10월 15일에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1년이 더 지나서 지난 9월 30일에 본 청약이 시작된 겁니다. 일정이 늦어지니까 뭐예요? 분양가는 더 오르는 겁니다. 물론 사전 청약을 진행할 때 실제 분양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또 공사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사전 공지를 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분양가가 딱 오르고 나니까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다라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더 불만인 것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이겠죠. 왜냐하면 신혼희망타운에 사전청약을 넣으려면 신혼부부여야 됩니다. 또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되겠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산의 자격 기준은요. 2021년 사전청약 때 기준으로 자산이 3억 7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은 2인 가구 기준에 월 372만 원 그 이하로 제한을 뒀었는데 이런 제한을 뒀다는 게 뭡니까?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양가가 더 올라서 지금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2021년 당시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의 분양가를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공약도 이게 참 오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양가를 따져보면 민간에서 내놓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확실하게 싼 건 맞는데 반대로 인근의 구축 아파트 다른 아파트 시세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이게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 공급하겠다 이 말이 맞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틀렸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정말 헷갈리죠. 그런데 사실상 공공분양의 경우가 민간 분양보다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공공은요 사업이 지연되기는 해도 취소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공공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은 올 초부터 아예 사라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취소된 곳이 많이 있죠. 취소된 곳의 경우 인천 가정 2지구 B2 블록, 또 파주 운정 3지구 3, 4블록이 또 취소됐고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 동탄 이신도시의 주상복합용지 C28 블록도 역시 취소가 됐습니다. 아예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 청약했던 분들은 정말 당황스럽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예 사업이 취소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고양 창릉에 1,700가구, 하남 교산에 1,100가구, 그리고 부천 대장지구에 1,900가구,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한 3,000가구 정도가 본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 중에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냐를 묻는 질문에 제가 답을 좀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분양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이 메리트가 살아있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가격 메리트가 지금도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교통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GTX 노선이 닿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교통수단도 좀 체크를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주의 가치 측면으로 보자면 고양 창릉이나 부천 대장이 좋죠. 그런데 향후 가치를 놓고 보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하남 교산 쪽이 좋다라고 보는데 하남 교산 지역 역시 해결해야 될 교통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이제 본청약에 들어가는데 예상치보다 분양가가 더 올라서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명분으로 시행한 정책이 입주 지연으로 최소 5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고요. 또 분양가마저 오르고 또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갑자기 1억이라는 돈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이건 희망이라기보다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민들에게 공급한다고 그토록 엄격하게 잣대를 댔으면서 결국 분양가 1억 이상의 상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입주를 한다고 쳐도
그때는 신혼이 아니라 이미 중년이 돼 있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3기 신도시 착공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죠. 좀 더 빨리 진행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금 현재는 사전청약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왜냐? 기존 땅 주인들에게 보상하는 그 작업이 늦어지거나 또 문화재나 법정 보호종이 발견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올해 5월 달에 사전청약제도를 또다시 폐지시켰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 어렵습니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해야 되죠. 1기 신도시는 거의 다가 재건축 대상입니다. 그 와중에 3기 신도시는 조기 착공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가 옮겨가듯 전체적인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저는 집이 남아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